2015년 11월 26일, 일리노이주 패킨에 사는 베일리의 가족은 가족들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내곤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리며 기쁘게 준비했죠. 하지만 그는 오지 못했습니다. 아들 더글러스 리로이 베일리에겐 10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더글러스는 성실하고 유쾌한 성격으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죠. 더글러스는 학교를 좋아하지 않았고 일찍 일을 하고 싶어 했답니다. 15살 때 학교를 관두고 아버지 회사인 제재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1982년 베일리 가족은 플로리다로 이사를 했고 아버지는 그곳에서 벌목 사업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더글러스는 태미라는 연인으로부터 당시 아이를 한 명 낳은 상태였지만 태미와의 관계는 끝이 났고 1993년 셰넌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며 사랑에 빠집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접기로 하며 그는 트럭 운전사로 전향했고 정말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힘쓰는 멋진 가장이자 아빠였습니다. 그러나 트럭 운전사로 사는 것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2004년 결국 셰넌과 더글러스는 11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됩니다. 그런 그가 2009년 여름 또다시 운명의 여성을 만납니다. 더글러스가 할머니 댁을 방문했는데 할머니를 방문한 손님이 자기 말고 더 있었죠. 손님은 로즈 쿠엔이었습니다. 로즈마리는 미네소타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건설 관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교수들과 학생들, 학교에서도 평이 좋았었고 그런 그녀를 지역 매체에서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신용도가 높은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죠. 로즈마리는 더글러스의 할머니의 잡일들을 도와주곤 했답니다. 그런 그녀에게 더글러스는 감사함을 느꼈고 차츰 가까워지다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살기 위해 미니애폴리스로 이사를 하죠. 더글러스에게 이 생활과 로즈마리가 중요하다고 느껴졌던 게 트럭 운전사의 삶을 청산하고 자리를 잡기로 결정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더글러스는 정착을 하고 2년의 동거 생활 끝에 가족과 친구들을 불러 약혼식을 진행합니다. 무사히 약혼식을 끝마쳤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게 영원할 거라고 믿었죠.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11월 두 사람의 사랑은 끝이 납니다. 2015년 11월 26일 베일리 가족은 항상 그랬듯 함께 모여 추수감사절을 보내기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더글러스와 로즈마리도 올 예정이었죠. 평소라면 딱 시간 맞춰서 도착했었는데 이날은 뭔가 너무 늦는 겁니다. 연락도 없고 말이죠. 12시쯤에 가족들이랑 문자를 했던 더글러스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트럭 정거장에 있다고 했답니다. 그 정거장은 일리노이에 있는 집에서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위치에 있었는데 왔어도 이미 진작 도착했었어야 할 시간이었죠. 그러나 더글러스는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어디냐고 괜찮은 거냐고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지만 문자가 오지도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오후 6시가 되어가자 아무래도 이건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은 더글러스와 연락이 되지 않았기에 로즈마리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로즈마리에 따르면 더글러스와 차를 타고 오는 중에 말다툼이 있었고 그는 차에서 내리겠다더니 정말 차에서 내려 그렇게 걸어갔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가족들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경찰에게 신고하지만 48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직접 나섰습니다. 휴게소, 트럭 정류장, 주유소 등 더글러스가 걸을 만한 곳을 전부 운전하며 돌아다녔고 전단지도 붙이며 그를 찾아다녔죠. 그러나 가족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글러스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들도 더글러스를 찾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죠. 로즈마리에게도 연락하고 더글러스의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로즈마리의 말에 따르면 더글러스의 가족에게 말했던 것처럼 더글러스가 내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다시 자리로 돌아갔는데 더글러스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싸움을 벌였냐? 라고 물으니 더글러스가 브렌다 휴즈라는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이유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휴즈라는 여성에 대해 가족들에게 물으니 그들도 이 여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글러스가 가족들에게 추수감사절에 휴즈를 데리고 갈 거라고 말했었다가 로즈마리를 두고 갈 수 없다고 말을 바꿔 다시 문자를 보내왔다고 전했죠. 브렌다 휴즈에게도 더글러스의 실종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됩니다.
휴지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행방에 대해 물으니 자신의 집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연락을 한 지도 좀 됐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추수감사절 전에 연락을 했었고 그가 데리러 오겠다는 연락을 했었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대답했죠. 조사는 진행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더글러스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한편 그의 사생활에 대해 조사하다 페이스북 게시물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곳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셰넌과 헤어지고 그러려고 했던 적이 있긴 하지만 이번엔 너무 뜬금맞고 아무 낌새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습니다. 본인 게시물에 이런 글이 써 있었으니까 극단적 선택을 염두에 두고 경찰은 그가 사라졌다는 숲속 일대를 수색합니다. 그러나 시간만 흐를 뿐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고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위스콘신 프레스콧에 사는 로즈마리에게 일리노이로 좀 와서 수색을 하는데 좀 도와달라 요청하지만 그녀는 거절합니다. 기름 넣을 돈이 없다는 이유였죠. 경찰들은 그녀의 태도에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이때가 경찰에게 확신을 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로즈마리와 더글라스가 함께 있었다던 곳인 아이오와주 월콧에 있는 세계 최대 트럭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로즈마리에 따르면 더글라스와 기름을 넣기 위해 정차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그곳의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고 영상 속에서 로즈마리의 차량을 발견하지만 그곳엔 더글라스가 없었습니다. 로즈마리 혼자였고 로즈마리의 픽업 트럭 뒤편에 큰 상자 2개가 있었죠. 형사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직감합니다. 저게 더글라스다. 저 상자 안에 더글라스가 있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관할권 문제가 있다 보니 경찰은 피어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더글라스와 로즈마리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 로즈마리를 마주쳤는데 형사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로즈 더글을 찾으라고 할까요? 라고 말이죠. 그러자 로즈는 아니요, 나는 당신이 그를 찾길 원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로즈마리는 피어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로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입을 열었죠. 11월 22일 밤에 더글라스가 난폭하게 나와 관계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위층으로 달려가 옷장에 숨었는데 더글라스가 가족들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두려웠어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로즈마리는 옷장에 있는 산탄총을 들고 더글라스 앞에 섰습니다. 그럼 그녀를 보고 더글라스는 욕하며 무릎 꿇으라고 소리질렀고 로즈마리는 총을 쏘았답니다. 옆구리에 한 번을 쏘자 더글라스가 로즈마리에게 달려들었고 그래서 다시 총을 쐈답니다. 그렇게 그는 사망했고 곧 집에 돌아올 아들이 걱정되어 서둘러 더글라스의 시신을 시트로 감싸 계단 아래로 끌고 내려와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것을 들키지 않도록 며칠 동안 더글라스인 척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리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들이었습니다. 잘해왔지만 제 나날은 끝났어요. 라며 말이죠. 더글라스가 실종된 오후에도 게시물이 올랐었죠. 그 뒤에 여자친구 휴즈와 그의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 일을 버리고 사이로 로즈마리는 클라렌스 힉스라는 친구에게 연락했고 이 힉스라는 친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상자를 가져가 폐기했답니다. 로즈마리에 따르면 자신이 힉스에게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으며 힉스는 상자를 가져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두겠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니 로즈마리는 자신은 상자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클라렌스 힉스에게 연락했는데 그는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사실 자신과 로즈마리는 2년 동안 이런 성계가 있었다고 대답했으며 상자 안에는 뭐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상자의 위치를 말해주었고 2015년 12월 9일 켄터키주 벨 카운티에서 부패된 더글라스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로즈마리 형제의 집에서 살해 도구도 찾아냈습니다. 힉스는 시체를 숨긴 혐의로 기소되었고 유죄를 인정했지만 형을 선고받진 않았습니다. 로즈마리는 2016년 8월 더글라스의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녀는 다 자기 방어로 인한 살인이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더글라스가 신체적, 성대를 해왔던 사람이라며 어떤 일들을 자신이 당했는지
세세하게 설명했죠. 그러나 검찰 측이 로즈마리가 힉스에게 보낸 메일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메일에는 잡히지 않고 그의 목숨을 빼앗는 방법을 생각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로즈마리는 시체를 숨긴 혐의로 유죄를 받았지만 배심원단 일부가 정말로 그녀가 학대를 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1급 살인 혐의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2급 살인 혐의로 재심을 받기로 했지만 재심을 받기 전에 로즈마리는 중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징역 1년에 10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습니다. 더글러스의 가족은 더글러스가 학대를 할 리 없다고 말했지만 로즈마리의 재판은 그렇게 어영부영 끝이 났습니다. 로즈마리가 더글러스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그가 자신을 떠날 것 같으니 이런 일을 벌인 것이다 라는 동기에 대한 추측이 있습니다. 아니, 로즈마리는 본인도 바람을 피우고선 왜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람을 살해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네요. 두 번째 사건 역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사건입니다. 2022년에 오하이오주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맥켄지 실라라는 소녀가 160km 속도로 차를 몰아 벽에 그대로 들이받아 같이 타고 있던 남자친구 도미닉 루소와 친구 데이비온 플라나건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도미닉 루소와 데이비온은 졸업을 하고 곧 자신들의 사업에 뛰어들 예정이었습니다. 도미닉은 8명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운동은 물론 머리도 좋고 졸업을 하고 나면 자신의 의류 사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생각만 하지 않고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데이비온 역시 정말 인생을 알차게 살아가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위탁보호소에서 동생들과 자라다가 양부모님을 만나 데이비온은 이것을 기회로 삼고 정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축구로 진로 계획을 짰다가 부상을 입자 곧 다른 길을 찾아냈고 바버샵을 차릴 예정이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앞으로 시작할 미래를 정말 충실히 준비하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 맥켄지는 정말 허세에 찌든 SNS를 많이 하며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는 그런 10대 소녀였습니다. 틱톡 계정에 농담? 허세? 제가 보기엔 허세인데 허세로 자신이 많이 한다고 말하는 영상을 올리거나 차에서 만나를 하는 사진을 찍어 올리곤 했죠. 사진만 보면 손가락이 정말 오글오글할 정도로 허영심이 가득한 아이였습니다. 맥켄지와 남자친구 도미닉은 3, 4년을 사귄 커플이었는데 처음엔 귀여운 커플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맥켄지는 위협적으로 변해갔고 사건이 일어나기 몇 주 전부터 그건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녀는 연애 기간 동안 대부분을 도미닉의 집에서 머물렀는데 그러다 보니 더 자주 싸움이 일어났죠. 막말을 하고 위협적이고 도미닉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등 굉장히 난폭했습니다. 한 번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도미닉이 맥켄지를 집으로 들여보내지 않자 네 차 핸들을 부러뜨리겠다고 위협을 한 적도 있었답니다. 이런 위협들은 정말 끝을 보게 됩니다. 2022년 7월 31일 아침 클리블랜드 교회 스트롱스빌 맥켄지와 도미닉 그리고 친구 데이비온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은 맥켄지가 했죠. 조사된 바에 따르면 세 사람이 출발 전에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차는 시속 160km를 달리다가 스트롱스빌의 막다른 길을 질주하더니 차는 속도를 줄이려는 기색도 없이 그대로 벽에 들이박았습니다. 사고 45분 만에 구급대원들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차량은 더 이상 차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죠. 안타깝게도 도미닉과 데이비온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이 내려집니다. 다행스럽게도 맥켄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살아있었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병원에서 그녀의 혈액을 조사한 결과 그녀에게선 마나 성분이 나옵니다. 그들의 사고 소식이 지역에 전달됐고 사람들은 함께 애도했으며 맥켄지의 병원비를 위해 모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깨어난 맥켄지는 도미닉의 사망 기사 페이지에 그를 그리워하는 슬픔 가득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그녀가 도미닉의 소울메이트라던 그녀가 이상한 행보를 보입니다. 태어나고 통원 치료를 받는 동안 휠체어에 타고 콘서트에 가거나 반성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없는 모습을 보이며 2022년 10월엔 틱톡에 할로윈 영상을 올렸습니다.
보이시나요? 누가 이 모습을 보고 얼마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습으로 볼까요? 기소되기 몇 주 전 모습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오기 전에 처음에 경찰은 이들이 말이 냈으니 그에 의해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런 사고까지 도달한 거 아닌가 의심을 했고, 이로 인해 일어난 사고로 기소하려고 했는데 이 할로윈 영상을 보고 의도적 살인으로 기소합니다. 또한 맥켄지가 이전에도 도미닉에게 폭력적인 위협을 했었고, 사고 나기 2주 전 남자친구를 태운 채 차를 부수겠다고 말을 하기도 했었다는 제보를 받습니다. 맥켄지는 두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맥켄지의 변호사 측은 이런 사고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얼마나 흔히 일어난 사건인지 설명했습니다. 맥켄지가 미숙하고 책임감은 없지만 살인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죠. 맥켄지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그 말은 그닥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맥켄지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재판에서 그녀가 도미닉의 엄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는데 최면을 통해 사고를 기억해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는가 봅니다. 치료사에게 왜 기억하지 못하냐 물어보니 트라우마 때문일 것이란 대답을 들었다고 전했죠. 하지만 기억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를 담당했던 의사도 그녀가 깨어났을 때 죄책감을 갖고 있었으며 죽고 싶어 했다고 증언했지만 경찰 측 입장은 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맥켄지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마 때문에 난폭 운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죠. 정말 말 그대로 우회전을 잘 했습니다. 이랬던 그녀가 갑자기 차량의 속도를 올리고 그대로 벽을 향해 달렸습니다. 검찰 측은 맥켄지가 도미닉과 헤어질 것 같으니 이런 일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 맥켄지는 도미닉과 데이비언의 가족분 정말 죄송합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맥켄지의 어머니는 딸이 사고에 대해 기억이 전혀 없다고 판사에게 제발 관대함을 보여달라며 요청했고, 살인자가 아닌 똑같이 사고를 당한 사람으로 봐달라고 딸을 두둔하는데, 이게 켄지 엄마가 무슨 마음으로 딸을 두둔하는지는 알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부모님의 그 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미닉을 사랑했고 일평생의 사랑이었고 우리 모두 그를 사랑했고 이 말만 하더니 계속 딸이 얼마나 착한 애인지 말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불편했죠.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아무튼 맥켄지는 12개의 혐의로 유죄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2번의 15년 종신형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15년 후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며 운전면허는 평생 정지됩니다. 도미닉의 아버지는 맥켄지가 종신형에 처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모두에게 끔찍한 일입니다. 네, 저는 아들을 잃었고 우리 가족에게는 더 힘든 일이지만 그녀의 남은 인생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뉴스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미닉의 가족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녀를 지지하셨겠지만 정말 대단하시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도미닉과 데이비온의 삶과 꿈을 앗아간 맥켄지는 형을 다 살고 나와 그녀의 삶을 살아가겠죠. 피해자 가족분들은 자녀의 빈자리를 남은 인생 동안 느껴야 할 텐데 맥켄지의 가족은 그녀의 빈자리를 느끼는 일은 없겠네요. 보고 싶으면 면회를 가면 될 테니까요. 게다가 어쨌든 석방 될 테니까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의 형도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이었으면 더 약했겠죠. 미국뿐만 아니라 요즘 일부의 10대들이 그릇된 이기심으로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소유물이나 사물로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린 나이임에도 정말 너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걸 보면 말이죠. 촉법이 없어져야 할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2가지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소중한 의견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누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